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는 동남아시아의 거대 플랫폼이죠. 바로 그랩이죠. 그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정말 깊숙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랩하면 역시 슈퍼앱이라는 그 야심찬 비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 발표된 재무 성과는 어떤지, 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반대로 엄청난 성장 기회는 또 뭐가 있을지,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랩이 동남아시아 수억 명의 일상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랩의 그 핵심 비전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그랩의 비전은 이거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최고의 슈퍼앱으로서 일상생활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고 또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 뭐 이런 겁니다. 상당히 거창한 비전이네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모빌리티, 우리 택시 같은 거요. 그리고 배달, 음식 배달이 대표적이겠죠. 마지막으로 핀테크, 금융기술, 이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하나의 앱 안에서 다 제공하는 거죠. 수직 통합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핵심 사업들을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죠. 이런 비전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구체적인 시장 기회로 연결해서 보면 이게 더 흥미로운데요. 그랩이 주로 활동하는 동남아 6개국 있잖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 나라들의 온디맨드 배달 시장, 모빌리티 시장, 그리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시장, 이걸 다 합친 규모. 이걸 보통 총 이용 가능 시장, TAM이라고 하죠. 네, 토털 어드레서블 마켓. 네, 맞습니다. 이 TM 규모가 2025년 기준으로 예측치를 보니까 무려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대요. 1,700억 달러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엄청난 규모죠. 모빌리티가 한 200억 달러, 배달이 한 500억 달러, 그리고 핀테크가 1,000억 달러, GMV 기준으로요. 핀테크 시장 잠재력이 가장 크군요. 네, 특히 이 동남아 지역은 아직 디지털 서비스 사용률, 그러니까 침투율이라고 하죠. 이게 북미나 중국보다는 아직 낮아서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하죠. 이게 향후 5년간 15%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할 정도니까요. 성장성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디지털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랩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점유율이 한 14.7%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3년 목표, 그러니까 2028년까지는 TM 대비 20%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연간 GMV로 따지면 약 400억 달러 정도 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3년 안에 5%포인트 이상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네요. 네, 좀 공격적이죠. 이걸 달성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특히 금융 서비스, 그랩핀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걸 통해서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좀 어려웠던 사람들,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을 공략하는 것, 그리고 배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게 중요한 성장 전략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은 분명 대단합니다. 1,700억 달러라는 TAM 규모도 매력적이고요. 성장성도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20% 점유율 목표 달성?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우선 경쟁 환경이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아주 큰 시장에서는요. 고추 같은 강력한 현지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고젝과 토코페디아가 합병한 회사죠. 네, 고도도 슈퍼앱 전략을 쓰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규제 환경이 또 다 달라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죠. 또 GMV 목표 4천억 달러 달성 자체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비전은 정말 인상적이지만 이런 치열한 경쟁과 규제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그리고 규제 문제,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랩이 내세우는 슈퍼앱 전략이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슈퍼앱 전략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슈퍼앱이라는 게 단순히 여러 서비스를 그냥 한 앱에 모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택시를 타려고 그랩 앱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음식 배달 할인 쿠폰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 하고 음식을 시킬 수도 있겠죠. 네, 자연스럽게 다른 서비스로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랩 앱 안에서
바로 결제도 하고 필요하면 소액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플랫폼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다른 앱으로 갈아타기가 좀 귀찮아지겠죠? 이걸 보통 고객 생애 가치, LTV, 라이프타임 밸류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네, 고객을 묶어두는 효과, 락인 효과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외부에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신규 고객을 데려올 필요가 줄어들어요. 기존 고객들에게 우리 이런 서비스도 새로 나왔어요 하고 알리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고객 획득 비용, CAC,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를 낮추는 효과죠. LTV는 높이고 CAC는 낮춘다. 이게 슈퍼앱 전략의 핵심이군요. 네, 바로 이겁니다. LTV 극대화, CAC 최소화. 이게 바로 그랩이 고토 같은 경쟁자들과 차별화되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 즉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아주 설득력이 있네요. 실제로 저희가 살펴본 데이터에 따르면요. 그랩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이 고객들이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고객보다 월 평균 지출액이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3배 나눠. 와, 그 차이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핀테크 서비스, 그랩핀. 이게 수익성 자체도 다른 서비스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고객을 그랩 생태계 안에 꽉 묶어두는 효과도 아주 커서요. 이 LTV를 끌어올리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금융 서비스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랩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이렇게 여러 서비스를 함께 쓰는 고객, 즉 크로스 서비스 이용 고객 비중을 현재 한 50% 정도에서 3년 안에 70%까지 높이는 거라고 합니다. 70%? 달성하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겠네요. 그리고 CAC 측면에서 보면요. 모빌리티나 배달 서비스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제잖아요. 일단 이걸로 고객을 유입시킨 다음에 금융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 외부 마케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죠. 이미 확보된 고객 기반을 활용하니까요. 그렇죠.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겠네요. 네, 저희 추정으로는 아마 경쟁사 대비 50% 이상 낮은 CAC로 신규 서비스 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일 서비스만 제공하는 앱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경쟁 우위죠. 확실히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크겠네요. 그래서 그랩이 목표로 하는 LTV CAC 비율, 그러니까 고객 한 명에서 얻는 총 가치가 그 고객을 데려오는 데 든 비용의 몇 배냐 하는 이 비율이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성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성장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4.0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지속 가능하다면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한 명의 고객을 데려와서 이것저것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인다? 네,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이죠. 그렇죠. 정말 매력적이죠. 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택시만 빨리 잡고 싶은데 앱을 열 때마다 자꾸 음식 할인 쿠폰이나 대출 상품 광고가 뜨면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서비스 간의 연동이 매끄럽지 않거나 혹은 내 이동 데이터나 소비 패턴 같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고객 경험이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슈퍼앱의 시너지 효과라는 게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려면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이걸 얼마나 고객 친화적으로 또 얼마나 매끄럽게 잘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뛰어난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실행력. 네, 그게 관건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랩의 사업 구조 자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바로 자산 경량화, 에셋 라이트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아, 자산 경량화 모델. 우버 같은 회사들이 쓰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랩은 택시 체련이나 배달용 오토바이, 심지어 음식을 만드는 식당 주방 같은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습니다. 직접 소유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죠?
대신에 기술 플랫폼을 제공해서 운전자 파트너나 배달 파트너,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즉 테이크 레이트로 받는 겁니다. 이게 주수입원이에요. 아하, 중개 플랫폼 역할이군요. 그렇죠.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겁니다. 차량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임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확실히 초기 자본 부담이 적겠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총자본이나 총자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익률을 ROE나 총자산 수익률 ROA 같은 효율성 지표가 폭발적으로 개선될 잠재력이 있는 거죠. 아, 적은 자산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그랩의 ROA를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사들이 보통 마이너스 5%에서 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효율성 지표가 벌써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는 잉여 현금 흐름 FCF가 보고된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발생 비율, 어크롤 레이시오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0.40 같은 수치가 나오면 실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이 회계 장부상의 이익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좋은 신호인데요. 실제 현금 흐름이 더 좋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현재 그랩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배달입니다. 대략 50%에서 55%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배달이 절반 이상이군요. 그 다음이 모빌리티인데 약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아직 성장 초기 단계라 매출 비중은 5%에서 10% 수준이에요. 핀테크는 아직 작네요. 네, 아직은요. 그런데 이익 기여도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 이익은 또 다르군요. 네,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은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조정 EBITDA 마진율이 무려 45%에서 55%에 달해요. 아주 탄탄한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와, 모빌리티 마진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반면에 배달 부문은 최근에야 조정 EBITDA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진율은 낮지만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요. 핀테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성장률은 가장 높지만 아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진율 변동성도 좀 크고요. 그럼 결국 그랩의 전체 수익성은? 네, 결국 그랩의 전체 수익성은 가장 돈을 잘 버는 모빌리티 부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주느냐, 그리고 동시에 배달과 핀테크 부분의 수익성을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개선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달과 핀테크의 흑자 전환 및 확대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수익성 개선의 핵심은 바로 인센티브 효율화입니다. 운전자나 배달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마진율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인센티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너무 줄이면 파트너들이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업 레버리죠. 네,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 중 하나죠. 그랩 같은 플랫폼 기업은 매출액보다는 보통 총 거래액, 즉 GMV, 그로스 머천다이스 밸류를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분석합니다. 아, GMV 기준으로 보는군요. 네, 초기에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데 드는 고정비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일단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나면 추가적인 GMV가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은 주로 인센티브 같은 변동비 위주예요. 그렇죠. 고정비 부담은 줄어들고. 네, 그래서 GMV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GMV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죠. GMV가 늘수록 이익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단히 모델링을 해본 결과 가정이긴 합니다만 GMV가 10% 증가할 때 총 순수익 매출에서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은 8%에서 12% 정도 증가하고 조정 EBT의 DA는 무려 20%에서 3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20에서 30%요? GMV 10% 증가에 이익이 그렇게나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핵심 동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로 인센티브에 집중되는데 이 인센티브 지출을 효율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레버리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그랩이 인센티브 효율화에 성공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사례가 있죠. 아, 그렇군요.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자산 경량화 모델에다가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 기반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결합된다. 와, 이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초기 투자 부담은 적으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거래액이 커질수록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니까요. 네, 구조적으로는 분명 높은 수익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모델입니다. 이런 구조적 강점이 드디어 최근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실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때가 됐네요. 네, 바로 그랩의 가장 최근 재무성과 2025년 1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랩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 증가한 7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오, 매출 상장세도 여전하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이익, 이게 무려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1억 1,500만 달러 적자였으니까 정말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적자에서 흑자로 정말 큰 변화네요. 그리고 회사의 핵심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조정 EBITDA는 1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나 급증한 수치고요. 13분기 연속 개선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3번기 연속 개선이라 꾸준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실제 사용자 수, 월별 거래 사용자, MTU도 전년 대비 16% 늘어난 4,450만 명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도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네요. 그렇죠. 이러한 인상적인 실적 개선이 단순히 비용을 막 줄여서 쥐어짜는 결과만은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물론 본사 비용 절감 같은 운영 효율화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핵심 사업들의 수익성 자체가 개선된 덕분입니다. 수익이 늘어나면서 운영 손실이 줄었고 여기에 순금융이익 증가, 특히 외환차익이 한 3,300만 달러 정도 발생하면서 최종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죠. 외환 차익이 좀 크긴 했네요. 매출은 4억 1,500만 달러로 18% 증가했고요. 조정 EBITDA는 6,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GMV 대비 마진율이 2.0%까지 올라왔습니다. 배달 마진이 2%면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죠. 맞아요. 여기에는 특히 광고 사업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여하기 시작한 점이 큽니다. 배달 GMV의 약 1.7% 정도가 광고 수익에서 나왔다고 해요. 운영 효율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광고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군요. 네, 다음은 모빌리티 부문입니다. 매출은 2억 8,200만 달러로 15% 증가했고 조정 EBITDA는 무려 1억 5,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GMV 대비 마진율이 8.8%나 돼요. 여전히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특히 월별 거래 사용자 MLTU가 20%나 증가한 걸 보면 수요도 아주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정말 안정적이네요. 마진율도 높고 수요도 탄탄하고. 그쵸? 마지막으로 금융 서비스, 핀테크 부문인데요. 매출은 7,500만 달러로 36%나 증가하면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성장세는 역시 핀테크가 가장 빠르군요. 네, 특히 대출 실행 규모가 30%나 증가하면서 사업이 빠르게 확정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다만 조정 EBITDA는 여전히 마이너스 3천만 달러로 적자 상태입니다. 매출 대비 마진율로는 마이너스 41.1% 정도 되고요. 아직 손실 규모가 꽤 크네요. 네, 하지만 손실 규모 자체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마진율도 이전 분기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는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혹시 못 받을 돈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비용이 좀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죠. 대출 사업이 커지면 대손 충당금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죠. 네, 이러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그랩은 2025년 연간 조정 EBITDA 목표치, 즉 가이던스죠. 이걸 기존보다 더 높은 4억 6천만 달러에서 4억 8천만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이던스 상향 조정까지. 확실히 분위기는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네, 분기 흑자 전환은 분명 큰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투자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이니까요. 조정 EBTA 개선세도 뚜렷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것도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딱 물러서서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을 좀 더 봐야 할까요? 우선 이번 분기 순이익 흑자 1,000만 달러에는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일회성 요인인 외환 차익이 약 3,300만 달러나 기여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크긴 했죠. 만약 이 외환 차익을 제외하고 본다면 사실상 여전히 영업 활동만으로는 적자 상태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정 EBTA 기준으로는 흑자지만 회계상 순이익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아직 완전한 흑자라고 보긴 어렵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부문의 손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3천만 달러면 적지 않은 규모죠. 게다가 대출 사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앞으로 잠재적인 신용 위험, 즉 빌려준 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위험 관리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핀테크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한 분기의 흑자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익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장은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볼 겁니다. 네, 지속 가능한 수익성. 그게 핵심이겠군요. 물론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흑자 전환과 특히 조정 이비타의 가파른 개선이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일회성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랩이 그동안 꾸준히 구축해온 슈퍼앱 생태계 자체의 힘이 드디어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슈퍼앱 생태계의 힘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 배달, 핀테크 이 세 가지 서비스가 각자 따로 운영될 때보다 하나의 앱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5년 1분기 조정 EBITDA가 1억 600만 달러였잖아요. 이걸 만약 각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됐을 때의 예상 이익 합계와 비교해보면 이 슈퍼앱 시너지 덕분에 추가적으로 개선된 효과가 상당 부분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 아까 핀테크 부문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미 확보된 수천만 명의 모빌리티 및 배달 고객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슈퍼앱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 비용 CAC 절감 덕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플랫폼 내에서 교차 판매가 일어나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슈퍼앱 시너지로 인한 조정 EBIT의 개선 효과를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연간으로 환산하고 여기에 적절한 기업 가치 배수 EBITDA를 적용해보면요. 저희가 대략 계산해봤을 때 이 슈퍼앱 플랫폼 자체의 내재 가치가 현재 그랩 전체 기업 가치에서 꽤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랩의 가치가 단순히 개별 사업부 합산 이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랩이 단순한 서비스 묶음이 아니라 통합된 플랫폼으로서 실제로 더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랩의 또 다른 강력한 강점, 즉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해자와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해자 말씀이시죠? 어떤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강력한 해자는 역시 뭐니 해도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운전자 및 배달 파트너 네트워크입니다. 아, 네트워크 효과군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빨리 오고 가장 선택지가 많은 플랫폼을 선호하겠죠. 반대로 운전자나 배달 파트너 입장에서는 가장 호출이 많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플랫폼을 선호할 거고요. 이게 한번 구축되면 점점 더 강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듭니다. 후발주자가 이걸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죠.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강력한 해자 중 하나죠. 여기에 더해서 그랩은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복잡한 교통 상황, 다양한 언어, 문화,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서 최적화된 인공지능, AI 및 머신러닝, ML 기반의 매칭 및 라우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기술적 해자라고 할 수 있죠. 현지화된 기술력,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매끄럽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운영 데이터와 노하우, 특히 고객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쌓아온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 규제 대응 경험 같은 것들은 다른 회사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자산이죠.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도 중요한 무형 자산이군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그랩과 경쟁하려면 수많은 소비자와 운전자, 배달 파트너를 새로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 즉 CAC가 정말 막대할 겁니다. 아마 수십억 달러는 좋게 들겠죠. 진입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네요. 네. 과거의 우버가 왜 결국 동남아 시장에서 철수하고 사업 부문을 그랩에 넘겼겠어요. 바로 이 강력한 네트워크와 현지화된 운영 능력을 넘어서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랩은 이후 동남아에서 가장 크고 깊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변동 수수료 모델 도입이라든지 운전자 충성도 강화 전략 등을 통해서 이 진입 장벽을 계속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해자를 더해서 만약 앞으로 핀테크 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예를 들어 2026년 하반기쯤 핀테크가 손익분기점 BEP를 넘어서서 연간 조정 EBITDA에 1억 달러 정도 추가로 기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핀테크가 흑자로 돌아선다면? 네. 여기 아까 언급했던 기업 가치 배수를 적용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 대비 10% 이상의 추가 상승 잠재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와, 핀테크의 흑자 전환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핀테크와 딜리버리 부문의 흑자 전환 시점, 그리고 그 규모가 앞으로 그랩의 주가가 한 단계 더 재평가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트워크 효과와 기술력, 데이터, 운영 노하우 등이 결합된 해자가 강력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네트워크는 분명 큰 자산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기술 분야의 해자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내놓으면서 그랩의 아성에 도전할 겁니다. 특히 변화가 빠른 핀테크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나 규제 변화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랩이 현재의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R&D에 투자하고 혁신을 거듭해야만 이 해자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앱 시너지 가치나 핀테크 흑자 전환 시의 추가 가치를 EBITDA 배수를 적용해서 계산하셨는데 이것도 좀 단순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기업 가치 배수라는 것은 고정된 값이 아니거든요. 회사의 성장률 전망이나 시장 상황, 금리 수준, 그리고 회사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수준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동합니다. 따라서 정적인 배수를 적용해서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배수는 변동적이라는 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랩이 안고 있는 주요 위험 요인들,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리스크 점검 꼭 필요하죠. 첫 번째는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 핀테크 부문의 신용 리스크입니다. 그랩이 단순히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넘어서 이제 직접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떠안게 된 리스크죠. 그렇죠. 예전에는 없던 리스크죠. 네, 물론 그랩의 신용 비용 구조는 전통적인 은행과는 좀 다릅니다. 은행은 대규모 대손 충당금을 쌓아서 위험에 대비하지만 그랩은 아마도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조절하거나 핀테크 관련 충당금을 쌓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기가 나빠지거나 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 즉 연체율이 예상보다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랩의 핀테크 대출 포트폴리오가 현재 5억 달러 정도라고 가정하고 연체율이 예상보다 1%포인트만 상승한다고 해도 단순 계산으로 500만 달러의 추가적인 대손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랩의 연간 순이익이 이제 막 흑자 전환한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이익의 5%에서 10% 정도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연체율 1%포인트 상승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군요. 네, 물론 아직은 핀테크 부문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당장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이 연체율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향후 그랩 이익의 질, 퀄리티 오브 어닝스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핀테크 성장의 이면에 있는 신용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 경쟁 심화 및 인센티브 전쟁 재개 가능성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고토와의 경쟁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그랩과 고토는 동남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보조금, 즉 인센티브를 쏟아부으면서 그야말로 출혈 경쟁을 벌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정말 돈을 쏟아부었죠. 최근 몇 년간은 양사 모두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면서 경쟁 강도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그랩의 조정 이비타 마진도 꾸준히 개선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언제든 경쟁사인 고토나 혹은 다른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 점유율을 되찾거나 확대하기 위해 다시 공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랩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센티브 지출을 늘리면서 맞대응해야 할 수도 있고, 이는 어렵게 개선시킨 조정 이비타 마진율 개선세를 둔화시키거나 심지어 다시 악화시키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마진율이 다시 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인센티브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정말 힘들겠네요. 세 번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건 동남아시아라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인데요. 각 나라별 규제가 다르다는 점 말씀이시죠? 네, 동남아 각국 정부가 그랩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랩이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 즉 테이크 레이트의 상한선을 설정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수수료 상한선 규제. 이건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인데요. 그렇죠. 또는 플랫폼에서 일하는 운전자나 배달 파트너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 관련 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 변화는 그랩의 핵심 수익 모델의 잠재력을 제한하거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규제 변화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겠네요. 네 번째는 거시 경제 리스크입니다. 이건 그랩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는 리스크죠. 전반적인 경제 상황 말씀이시죠? 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기가 침체되거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혹은 해당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경우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지출을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랩의 모빌리티나 배달 서비스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죠. 소비가 위축되면 플랫폼 이용도 줄어들 테니까요. 네. 그리고 그랩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달러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동남아 현지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실적이 악화되는 영향도 받게 됩니다. 환율 변동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죠. 거시경제와 환율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밸류에이션 리스크입니다. 밸류에이션, 즉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위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그랩의 주가는 주가 매출 비율 PS 기준으로 보면 7배에서 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종업계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평균 PS가 보통 1배수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와, 7, 8배면 정말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랩의 미래 고성장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그랩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혹은 어렵게 달성한 흑자 기조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이 꺾이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랩처럼 고성장, 고밸류, 흑자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주가는 이런 기대감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네, 지적해 주신 리스크들 하나하나가 다 정말 중요하고 그랩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핀테크 신용 리스크, 경쟁 심화, 규제, 거시경제,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까지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랩이 그동안 동남아 시장에서 구축해온 그 독보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앞서 살펴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해자, 또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보여준 수익성 개선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보유한 충분한 현금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들에 충분히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군요. 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경영진의 한 가지 행보는 이러한 자신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행보였죠? 바로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온 소식입니다. 이때 그랩은 사상 첫 분기 흑자 달성이라는 놀라운 소식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동시에 했습니다. 바로 무려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아, 5억 달러 자사주 매입.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였죠. 그렇죠. 보통 성장 단계에 있는 기술 기업들은 이익이 나더라도 그걸 다시 성장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랩은 이제 막 이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동시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매우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수익성과 주주 환원을 동시에 시작했다는 메시지는 강력하죠. 실제로 이 발표 직후에 그랩 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15%에서 20% 정도 급등했던 것 같아요. 네,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죠. 이 주가 상승의 기여도를 한번 분해해보면 아마도 사상 첫 JEAP 기준 흑자 달성이라는 상징성이 한 8%포인트, 그리고 최초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가 주는 신호 효과가 한 7%포인트, 여기에 더해 전반적인 실적 개선 자체가 한 5%포인트 정도 기여해서 합쳐서 20%포인트 정도의 상승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은 단순히 우리 회사 주식이 현재 싸다고 생각한다는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재무적 효과도 가져옵니다. 실질적인 효과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주당 순이익 EPS 증가 효과입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보유하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주식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럼 동일한 순이익을 기록하더라도 이걸 나눠 갖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식 하나당 돌아가는 순이익, 즉 EPS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걸 보통 애크리션 효과라고 부르죠. 아, EPS 증가 효과. 그렇군요. 만약 그랩이 발표한 5억 달러를 전액 사용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예를 들어 3.50달러라고 가정하면 대략 4,300만 주 정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그랩의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약 3.6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자사주 매입만으로도 EPS가 약 3.66%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3.66%면 작지 않은 수치인데요. 그에게 주식 기준 보상, SBC,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을 많이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요. 이 SBC 때문에 계속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이러한 희석 효과를 상쇄시켜주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주 가치를 환원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신호 효과를 넘어서는 거죠. SBC 희석 효과 상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진이 첫 흑자 달성과 동시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익성은 일회성이 아니다. 앞으로 꾸준히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도 계속하면서 동시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할 여력도 충분하다. 바로 이 메시지요. 수익성 지속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랩을 따라다녔던 만성 적자 기술주라는 꼬리표를 이제 확실히 떼어내고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갖춘 우량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일종의 선언이자 중요한 분기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랩의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미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PS 같은 지표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실제 이익을 내기 시작했으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나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 FCF yield 같은 수익성 기반의 밸류에이션 지표도 함께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면모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했던 목표 주가가 4.50달러 했다면 이제는 이런 수익성 입증 프리미엄을 추가로 부여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한 15% 정도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면 수정된 목표 주가는 5.18달러 정도로 제시될 수도 있겠죠. 회사의 위험 프로파일이 낮아지고 지속 가능한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 배수, 멀티플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자사주 매입 발표가 긍정적인 신호이고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가에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실질적인 EPS 증가 효과나 SBC 희석 상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나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기업의 근본적인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 경쟁 심화나 규제 리스크, 핀테크 신용 리스크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리스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발표가 아니라 그 발표의 근거가 된 지속 가능한 이익과 현금 흐름을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예상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이벤트보다 결국 장기적인 실적 추세를 보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표 주가에 수익성 입증 프리미엄으로 15%를 부여하는 예시를 드셨는데 사실 그 15%라는 수치 자체는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부여할지는 앞으로 그랩이 보여줄 장기적인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 장기적인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어떨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5년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될까요? 네, 다음 분기 실적 전망 중요하죠.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즉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를 종합해 보면요. 대체로 그랩이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3분기 매출은 한 8억 6천만 달러 정도로 2분기 대비 약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조정 EBITDA는 약 1억 2천만 달러 정도로 2분기 대비 10% 정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와, 조정 EBITDA가 분기 대비 10%나 더 늘어날 거로 본다고요?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그랩이 수익성 개선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상당히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가 연간 조정 EBITDA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만큼 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초과 달성, 비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가이던스 달성 여부가 관건이군요. 그렇죠. 이 가이던스의 신뢰도를 평가해보자면 매출 가이던스는 현재 성장 추세를 볼 때 비교적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 EBITDA 가이던스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개선세를 고려하면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시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서프라이즈, 즉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수익성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다. 네, 그래서 다음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는 조정 EBITDA 결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테니까요. 네, 시나리오별 주가 반응 흥미롭네요. 만약 조정 EBITDA가 시장 컨센서스인 1억 2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예를 들어 1억 500만 달러 이하로 나온다면 시장은 수익성 개선 모멘텀이 꺾였다고 판단해서 주가가 10%에서 15% 정도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 미스하면 타격이 크겠네요. 반대로 컨센서스 수준인 1억 2천만 달러 근처에서 나온다면 이건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도로 해석되면서 주가는 보합세거나 약간 하락, 마이너스 5%에서 0% 할 수 있습니다. 기대치 충족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네. 시장은 이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1억 2천만 달러 이상, 예를 들어 1억 2,500만 달러 정도가 나온다면 수익성 개선 추세가 확연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가는 3%에서 8%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트하면 그래도 상승하겠네요. 그리고 만약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예를 들어 1억 3천만 달러 이상에다가 다른 지표들까지 좋게 나오는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면 이때는 앞서 얘기했던 플랫폼의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는 10%에서 18% 혹은 그 이상까지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서프라이즈 시나리오의 상승 잠재력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결국 다음 실적 발표에서는 이 조정 EBITDA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핀테크 부분의 적자폭을 얼마나 의미 있게 줄였느냐 하는 부분이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본인만의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체크리스트요. 네. 예를 들어서 핵심 변수들, 그러니까 조정 EBITDA, GMV 성장률, 배달 부문 마진율, 월별 사용자 수, MTU,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각각
매우 긍정적 불, 기본 베이스, 부정적 베어 시나리오를 정의해 두는 거죠. 아, 변수별로 시나리오를 나눠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시나리오들의 조합에 따라서 본인의 투자 의견, 적극 매수, 보유, 매도 고려와 예상되는 주가 변동률 범위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변수가 불 시나리오에 해당한다면 슈퍼불로 정의하고 적극 매수 관점을 유지하며 플러스 12% 이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반대로 대부분 변수가 베어에 해당하면 딥 베어로 보고 보유 포지션 축소나 매도를 고려하며 마이너스 12% 이하 하락에 대비하는 식이죠. 상황별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수별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정의해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MV 성장률이 베어 시나리오에 해당하면 보유 포지션의 3분의 1을 정리하는 것을 고려한다와 같지요. 이렇게 하면 실제 실적이 발표됐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와, 정말 체계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할 만한 정보는 옵션 시장에서 예측하는 변동성, 즉 내재 변동성, IV, Implied Volatility입니다. 내재 변동성, 그게 뭔가요? 옵션 가격에는 미래 주가 변동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재 변동성인데 현재 그랩의 IV가 제가 확인했을 때는 95%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95%요? 그게 높은 건가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그랩 주가가 매우 크게 변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IV 95%는 실적 발표 같은 주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하루 만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약 플러스 6.0%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루에 플러스 6%나 움직일 수 있다고요? 와, 변동성이 정말 크네요. 네, 마치 예전에 팔란티어 PLTR 주가가 그랬던 것처럼요. 고성장 기술주들, 특히 아직 수익성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가 이런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란티어. 네, 기억납니다. 따라서 그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높은 변동성 자체를 인지하고 잠재적인 높은 수익률만큼이나 큰 손실 위험에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배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규모를 신중하게 설정하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높은 변동성.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서프라이즈 시나리오가 실제로 달성된다면 슈퍼앱의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가 확인되면서 정말 기대 이상의 높은 주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그랩에 대한 오늘 저희의 긴 논의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시죠. 먼저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랩의 강점을 요약해 보면요. 첫째, 동남아시아 1위 슈퍼앱이라는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앞서 자세히 살펴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셋째, 모빌리티, 배달, 핀테크라는 삼각편대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교차 판매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넷째, 최근 드디어 수익성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수익성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 상태, 특히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강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 측면에서 보면요. 역시 가장 기대되는 것은 핀테크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낮은 금융 서비스 보급률을 파고들어서 디지털 지갑, 그랩페이뿐만 아니라 대출, 보험, 투자 상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한다면 현재 10% 미만인 핀테크 매출 비중이 장기적으로 20에서 30%까지 확대될 수도 있고 전체 회사의 마진율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핀테크가 핵심 성장 동력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 수익화입니다. 그랩이 보유한 수천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와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 사업을 본격화한다면 이것도 연간 매출의 5에서 10%를 차지하는 의미 있는 수익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광고 사업도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으로
AI 기술 등을 활용해서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조정 잉여 현금 흐름 AFFO 마진율을 10에서 1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운송이나 배달 플랫폼을 넘어서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금융 허브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 기회와 잠재력은 분명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핀테크와 광고 사업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의 이면에는 우리가 앞서 길게 논의했던 분명한 리스크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 요약도 필요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리스크를 재확인해보면 첫째, 고투 등과의 경쟁 심화 및 인센티브 전쟁 재개 가능성. 둘째, 예측 불가능한 각국 정부의 규제 환경 변화. 셋째, 동남아 지역의 거시경제 불확실성,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등. 그리고 넷째, 여전히 부담스러운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 이 네 가지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핵심 리스크 요인입니다. 경쟁, 규제, 거시경제, 밸류에이션 네 가지 핵심 리스크. 네, 따라서 그랩 앞에 놓인 핵심 과제는 명확합니다.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수익성을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 어려운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특히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핀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관련된 신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무엇보다 최근 달성한 흑자 기조의 지속 가능성을 시장에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 핀테크 안착과 리스크 관리, 흑자 지속성 입증. 네, 핵심 과제들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밸류에이션과 투자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네, 최종 의견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PS 7, 8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DCF, 할인연금 흐름 모델을 적용하기에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요. 물론 그랩의 예상 장기 연평균 성장률이 20에서 25% 정도로 높게 점쳐지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는 이러한 성장 기대감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투자 의견도 매수보다는 보유, 홀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보유 의견이군요. 네, 따라서 저의 최종 의견도 이와 비슷하게 보유, 홀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은 앞서 언급한 여러 리스크 요인들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제안하자면 핀테크 사업 확장의 성과와 흑자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시장 전체의 조정이나 혹은 그랩 자체의 이슈로 주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그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과 함께 핀테크 성과와 흑자 지속성을 확인하며 조정 시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 명확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동남아시아의 슈퍼앱, 그랩에 대해서 정말 길고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동남아 수억 명의 일상을 바꾸겠다는 야심찬 슈퍼앱 비전에서 시작해서 차량 같은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독특한 자산 경량화 비즈니스 모델과 그 경제성, 그리고 최근 드디어 이뤄낸 기념비적인 첫 분기 흑자 전환이라는 반가운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하지만 동시에 핀테크 사업의 신용 리스크나 치열한 경쟁 환경,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 그리고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같은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들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또 첫 흑자와 함께 발표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진이 보여준 자신감의 의미도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랩이 성장과 수익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랩이라는 기업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분석 내용 중 일부는 제공된 자료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이슈워치에서 준비한 그랩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